66세, 38년 결혼을 끝내고 55세 문화센터 강사와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40대처럼 느끼게 해줬죠. 하지만 통장 비밀번호를 넘긴 순간부터 악몽이 시작됐어요. 2달 만에 5천만 원이 사라지고 그녀가 짐을 싸며 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 난 가난한 남자랑 못 살아. 그리고 며칠 후 동네 슈퍼에서 전 아내를 마주쳤는데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이 모든 선택이 어떤 결말로 이어졌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 모든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6세 이창묵입니다. 어느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아내 은주가 아침상을 차려놓고 앉아 있었죠. 된장찌개 한 그릇, 계란말이, 김치. 38년 동안 매일같이 보던 그 밥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익숙한 풍경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은주는 늘 하던 대로 제 앞에 숟가락을 놓으며 조용히 물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은주가 설거지를 하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66년을 살아왔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도 이렇게 똑같은 하루의 반복일까?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더니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저녁 은주에게 차마 해선 안 될 말을 꺼냈습니다. 너랑 있으면 숨 막혀. 재미도 없고 이제 지겹다고 말했어요. 은주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어요. 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놀라거나 화를 내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냥 텅 빈 듯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표정이었죠. 은주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부터 우리 집엔 말이 사라졌어요. 은주는 여전히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사실 그때 이미 제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지혜라는 여자였어요. 55세의 그녀는 제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설렘과 활기를 다시 느끼게 해줬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은주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혼하자고요. 저는 솔직히 마음 한편으론 안도했어요. 제가 먼저 꺼내기엔 비겁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은주가 먼저 말해준 덕분에 저는 죄책감을 덜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비겁한 생각이었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38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나눌 재산도 별로 없었고 자식도 일찍 독립해서 양육권 문제도 없었어요. 은주는 아파트 전세금 중 절반과 제 퇴직금 일부를 받았어요. 저는 남은 돈 5천만 원 정도를 들고 새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했죠. 그때만 해도 그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은주는 마지막으로 제게 물었어요. 정말 후회 안 하냐고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후회 안 한다고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고 했죠. 은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혼자 구청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이미 제 머릿속은 지혜와의 새로운 시작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구청을 나오자마자 저는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혜는 기뻐하며 축하한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 같이 살 수 있다고 오빠 정말 잘 결심했다고 말해줬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66세에 시작하는 새 인생.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은주와 38년을 살았던 아파트에서 짐을 쌌어요.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통장이 전부였어요. 38년의 흔적이 고작 캐리어 하나에 들어가더라고요. 이상하게도 그게 뭔가 가볍고 자유로운 느낌이었어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가는 기분이랄까요?
은주는 제가 짐을 싸는 동안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38년 동안 늘 그랬듯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만약 그때 돌아봤다면 은주가 설거지하면서 울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아니면 알았더라도 그냥 나왔을까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지혜의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66세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지혜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택시가 지혜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제 짐을 받아 주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38년 동안 은주에게서 느껴보지 못한 설렘이었죠. 지혜는 젊고 활기찼고 저를 66세 노인이 아닌 한 명의 남자로 대해줬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 낯선 젊은 남자 둘이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지혜가 웃으며 소개했어요. 제 조카들이라고요. 잠깐 들렀다가 갈 거라고 했죠. 저는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내가 이사 오는 날 조카들이 여기 있지? 하지만 그 의문은 금방 사라졌어요. 지혜가 제 손을 잡으며 방으로 안내했거든요. 첫날 밤 저는 지혜의 집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38년 만에 다른 여자와 한 공간에 있다는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짜릿했죠.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 아직 남자라는 느낌. 66세에 다시 찾은 그 감정이 좋았어요. 그날 밤 늦게 지혜의 조카들이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지혜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제 옆에 누우며 속삭이듯 말했죠. 오빠 덕분에 행복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잠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게 끝의 시작이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지혜가 해준 아침은 토스트와 커피였어요. 은주가 해주던 된장찌개와 계란말이가 아니었죠. 저는 신선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새로운 삶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혼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지혜의 조카 중 한 명이 또 찾아왔어요. 급한 일이 있다며 지혜와 한참을 이야기하더니 나갔어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지혜는 별일 아니라며 웃어 넘겼죠. 그때 이미 제 통장에서 첫 번째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걸 그땐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저는 38년의 결혼을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아니, 시작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과연 이게 진짜 새 출발이었을까요? 아니면 파멸로 가는 첫걸음이었을까요? 지혜를 처음 만난 건 이혼하기 석 달 전쯤이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스마트폰 활용 강좌가 있다길래 등록했죠. 은주가 권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하는 세상이니까 배워두라고요. 저는 별 관심 없었지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나가보기로 했어요. 첫 수업날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지혜가 앞에 서 있었어요. 55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화려한 차림새였죠. 밝은색 원피스에 목걸이, 귀걸이까지 반짝이었어요. 머리는 웨이브를 살려 단정하게 내려놓았고 화장도 진했어요. 수강생들 대부분이 60대 후반에서 70대였는데 지혜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어요. 지혜의 말투는 젊었어요. 오빠, 이거 진짜 쉬워요. 한 번만 해보세요. 그렇게 수강생들을 오빠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다가왔죠. 처음엔 어색했어요. 제 딸뻘 되는 나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래도 아닌 어중간한 나이의 여자가 오빠라고 부르니까요. 그런데 몇 번 듣다 보니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지혜가 제게 다가왔어요. 오빠는 다른 분들보다 이해가 빠르시네요.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환하게 웃었죠. 저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6세 남자가 무슨 두근거림이냐 싶겠지만 정말 그랬어요. 은주에게선 몇십 년째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 저는 수업이 기다려졌어요. 평소엔 집에서 TV나 보며 시간을 때우던 제가 수업 있는 날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 면도를 하고 깔끔한 옷을 골라 입었죠. 은주가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저는 그냥 운동 삼아 나가는 거라고 둘러댔어요. 지혜는 수업 중간중간 자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혼한 지 5년 됐다고요? 전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술만 마셔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혼자 살면서 문화센터 강사 일도 하고 가끔 지인들 만나서 여행도 다니며 자유롭게 산다고 했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부러웠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지혜가 물었어요. 오빠, 커피 한잔 할래요? 근처에 좋은 카페 알거든요. 저는 망설임 없이 따라 나섰어요.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혜가 제 손을 슬쩍 만지며 말했죠. 오빠는 나이에 비해 정말 젊어 보여요. 66세 같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카페에서 나오면서 지혜가 다음 주에 또 보자고 했어요. 수업 끝나고 또 커피 마시자고요. 저는 집에 가는 내내 기분이 좋았어요. 버스 안에서도 계속 웃음이 나왔죠.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은주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밥 먹으라는 말도 전처럼 따뜻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말처럼 느껴졌죠.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은주와 38년을 살았지만 지혜와 커피 한 잔 마신 2시간이 더 설렜어요. 이게 정상인가 싶었지만 동시에 이런 감정이 나쁘지 않았어요.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다음 주 수업에서 지혜는 더 적극적이었어요. 제 옆에 와서 앉아 스마트폰을 함께 보며 설명해 줬어요.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가끔 팔이 스치는 느낌이 전기처럼 짜릿했어요. 다른 수강생들은 앞에서 설명을 듣고 있었지만 저는 지혜의 목소리에만 집중했죠. 수업 후 우리는 또 카페로 갔어요. 이번엔 지혜가 자기 인생 이야기를 더 깊게 해줬어요. 젊을 때 너무 일찍 결혼해서 후회한다고요. 남편은 돈도 못 벌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대요. 이혼하고 나서야 진짜 자기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했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지혜가 물었어요. 오빠는 결혼 생활 어때요? 행복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행복하지 않다고요. 그냥 습관처럼 사는 것 같다고 했죠. 지혜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오빠 같은 분은 더 좋은 사람 만나야 해요. 아직 젊은데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지혜와 자주 만났어요. 수업 없는 날에도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죠. 지혜는 늘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왔어요. 저도 덩달아 옷을 새로 사고 머리도 염색했어요. 은주가 왜 갑자기 그러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충 얼버무렸어요. 지혜와 함께 있으면 제가 40대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녀는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줬고 제 농담에 크게 웃어줬어요. 은주는 제 말에 반응도 별로 없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곤 했죠. 지혜 옆에 있으면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빠, 혹시 나랑 진지하게 만날 생각 없어요? 저는 그 질문에 당황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죠. 지혜가 계속 말했어요. 오빠 같은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나이에 뭐가 두려워요.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은주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 남은 인생을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지혜와 함께라면 66세부터라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부터 이혼을 결심하기 시작했어요. 지혜는 제게 꿈을 보여줬어요. 아니, 착각을 심어줬다고 해야 맞겠죠. 66세 남자가 55세 여자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환상. 화려한 옷차림과 젊은 말투, 남자를 다루는 노련한 방법으로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저는 그 허영을 진짜 사랑이라고, 새 인생이라고 믿었어요. 지혜 옆에만 서면 66세라는 숫자가 정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이 옅어 보이고 허리도 더 꼿꼿해지는 느낌이었죠. 사람들이 저희를 부부로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그땐 정말 몰랐어요. 문화센터 수업 마지막 날, 지혜가 수료증을 나눠주며 제게 속삭였어요. 오빠, 결정했으면 빨리 움직여요. 우리 시간 많지 않잖아요. 그 말이 저를 더 다그쳤어요. 맞아, 우리 나이의 시간은 금이야. 망설이면 안 돼. 그렇게 스스로를 재촉했죠. 집에 돌아와 은주에게 이혼하자고 말한 게 그 다음 주였어요. 은주는 이유를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요.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저는 그때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제 머릿속엔 오직 지혜와의 미래만 가득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지혜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화센터 강사로 일하면서 외로운 노인들을 타깃으로 삼았던 거죠. 화려한 외모와 친근한 말투로 접근해서 이혼까지 유도하고 결국 돈을 빼내는 것. 하지만 그땐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완전히 그녀에게 빠져 있었으니까요. 과연 66세 남자가 55세 여자에게 느낀 그 설렘은 진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노년의 외로움이 만들어낸 위험한 착각이었을까요? 구청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왔을 때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반이었어요. 38년의 결혼이 단 30분 만에 끝나버렸죠. 은주는 서류 한 부를 받아들고 먼저 나갔어요. 저는 잠시 구청 로비 의자에 앉아 숨을 골랐어요.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느낌도 있었죠. 휴대폰을 꺼내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끝났다고 말하자 지혜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오빠 축하해요. 이제 우리 진짜 시작이네요. 언제 올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바로 가겠다고 했어요. 지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며 전화를 끊었죠. 저는 구청을 나와 곧바로 택시를 잡았어요. 지혜의 집은 신림동 쪽에 있는 빌라 3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이었지만 그땐 그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내내 가슴이 뛰었죠. 새 인생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니 낡은 건물도 멋져 보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지혜가 현관문을 활짝 열었어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빨간색 원피스에 목걸이까지 했어요. 오빠 왔어요? 어서 들어와요. 지혜가 제 손을 잡아 끌며 안으로 안내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섰죠. 그런데 거실에 낯선 남자 둘이 소파에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들이었어요. 지혜가 웃으며 소개했어요. 우리 조카들이에요. 큰 조카 민수, 작은 조카 준호. 오빠한테 인사드려. 두 남자가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지혜가 설명했어요. 애들이 오늘 잠깐 들렀어요. 금방 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사실 좀 이상하긴 했어요. 제가 이사 오는 날 조카들이 왜 여기 있는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금방 간다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조카들은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어요. 지혜는 저를 안방으로 안내했어요. 오빠 짐 여기 두세요. 제가 옷장 정리해 놨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한쪽이 비워져 있었죠. 지혜가 미리 준비해 둔 거였어요. 저는 감동했어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줬다는 게 고마웠죠. 짐을 풀고 거실로 나왔을 때 조카들이 여전히 앉아 있었어요. 저녁 6시가 넘었는데도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지혜가 저녁을 준비하며 저에게 물었어요. 오빠 치킨 시켜 먹을까요? 애들이랑 같이 먹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첫날이니까 조카들이랑 친해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치킨이 오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조카들은 맥주를 계속 마시며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어색하게 웃기만 했죠. 지혜는 조카들 옆에 앉아 그들과 이야기하는데 더 집중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혼자 치킨을 먹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조카들이 일어났어요. 이모, 우리 이제 갈게요. 민수가 말했고 준호가 덧붙였죠. 또 올게요. 지혜가 현관까지 나가서 조카들과 뭔가 이야기하는 게 들렸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무슨 말인지는 안 들렸지만 지혜가 뭔가를 건네주는 것 같았어요. 조카들이 가고 나서 지혜가 돌아왔어요. 저는 물었죠. 조카들이 자주 오나요? 지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끔요. 애들이 저를 많이 따라서요. 혼자 사니까 걱정도 되나 봐요. 저는 그러냐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이 찝찝했어요. 첫날 밤을 지혜의 집에서 보냈어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낯설었어요. 38년 동안 은주 옆에서 자다가 처음으로 다른 여자 옆에 누워 있으니까요. 지혜는 금방 잠들었지만 저는 한참을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과연 잘한 결정일까?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곧 떨쳐냈죠. 다음 날 아침 지혜가 토스트와 커피를 준비했어요. 은주처럼 밥을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더라고요. 지혜가 말했어요. 오빠, 저 오전에 문화센터 수업 있어요. 점심쯤 올게요. 저는 혼자 집에서 뭐 하고 있으라는 건지 어리둥절했어요. 지혜가 나가고 혼자 집에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민수였어요. 삼촌,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저는 삼촌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전화를 걸었죠. 민수가 말했어요. 삼촌,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요. 혹시 5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친구 결혼식 축의금인데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요. 저는 당황했어요. 방금 만난 사람한테 돈을 빌려달라니. 하지만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지혜의 조카니까 거절하면 지혜가 서운해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계좌번호를 받아 50만 원을 보냈죠. 민수가 고맙다며 꼭 갚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지혜에게 조카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말했어요. 지혜가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고, 오빠 미안해요. 민수가 그랬어요? 제가 혼내놨을 텐데. 그러면서도 고맙다고 했죠. 오빠가 조카들한테도 잘해주니까 제가 더 든든해요. 저는 그 말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틀 후 이번엔 준호가 찾아왔어요. 똑같이 급한 일이 있다며 3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친구 생일 선물 사야 하는데 카드가 막혔다고요. 저는 이번에도 돈을 보냈어요. 거절할 수가 없었거든요. 지혜 조카들인데 인색하게 굴 순 없었죠. 일주일 사이에 조카들은 3번 더 왔어요. 매번 급한 일이 있다며 돈을 빌려갔죠. 20만 원, 30만 원, 다시 50만 원. 저는 그때마다 통장에서 돈을 빼서 보냈어요. 지혜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돈을 갚으라고 조카들한테 말하진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이미 200만 원 가까이 나간 상태였어요. 조카들한테 빌려준 돈만 그 정도였죠.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돈이 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지만 지혜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어요. 괜히 인색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요. 어느 날 저녁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빠, 통장 비밀번호 알려줄 수 있어요? 제가 생활비 관리 좀 해줄게요. 노후 자금 제대로 관리해야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지혜가 관리해주면 오히려 안전하겠다 싶었죠. 그렇게 저는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카드도 지혜에게 맡겼죠.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 걱정 마세요. 제가 알뜰하게 잘 관리할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설마 지혜가 저를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통장과 카드를 맡긴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다고요. 서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 지혜와 조카들까지 모두 제 가족이 된 기분이었죠.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그땐 정말 몰랐어요.
38년 결혼의 도장을 찍고 나온 그날부터 시작된 동거는 과연 새로운 시작이었을까요? 아니면 파국으로 가는 카운트다운의 시작이었을까요?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날부터 지혜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지혜는 벌써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녁엔 늦게 들어왔어요. 오빠, 저 오늘 친구 만나요. 오빠, 저녁 알아서 드세요. 그런 말이 점점 잦아졌죠. 저는 혼자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문자 알림이 왔어요. 통장에서 100만 원이 출금됐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깜짝 놀라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혜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생활비 정리하느라 제 통장으로 옮긴 거예요. 오빠, 돈 제대로 관리해 줄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그러냐며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며칠 후 또 문자가 왔어요. 이번엔 8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저는 지혜를 기다렸다가 물어봤어요. 지혜가 말했죠. 오빠, 제가 적금 하나 들었어요. 노후 대비해야죠. 매달 조금씩 넣으면 나중에 목돈 되잖아요. 그 말이 일리 있게 들렸어요. 저는 그래, 잘했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조카들의 방문은 계속됐어요. 이제는 민수와 준호가 번갈아 가며 거의 매주 왔어요. 삼촌, 잠깐만 도와주세요. 이번엔 정말 급해요. 그러면서 50만 원, 70만 원씩 요구했죠. 저는 통장을 지혜가 관리하니까 이제 못 빌려준다고 했어요. 그러자 조카들이 지혜한테 말하더라고요. 지혜는 늘 조카들 편을 들었어요. 오빠, 애들 사정이 있나 봐요. 조금만 도와줘요. 나중에 다 갚을 거예요.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지혜가 부탁하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하겠어요. 그렇게 또 돈이 나갔죠. 하지만 이번엔 제가 직접 준 게 아니라 지혜가 제 통장에서 빼서 조카들한테 줬어요.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통장 잔액을 확인해 보고 싶다고 했어요. 지혜가 잠시 망설이더니 통장을 가져왔어요. 잔액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5천만 원 있던 돈이 3,200만 원으로 줄어 있었거든요. 한 달 반 만에 1,800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지혜가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오빠, 생활비도 나가고 적금도 들었고 조카들 급한 거 도와주고 그랬잖아요. 다 필요한데 쓴 거예요. 제가 막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통장 내역을 보여줬죠. 내역을 보니 정말 이것저것 나간 게 많았어요. 적금 80만 원, 생활비 명목 100만 원, 조카들한테 빌려준 돈 300만 원, 지혜 옷 구입 50만 원, 외식비 70만 원. 나머지는 그냥 현금 인출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어디에 쓴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저는 화가 났어요. 이러려고 통장을 맡긴 게 아니라고 했죠. 지혜가 표정이 굳어지며 말했어요. 오빠가 저 믿으라고 해서 관리해 준 건데 이제 와서 왜 이래요? 저도 서운해요. 그러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혜가 계속 말했어요. 오빠, 우리 같이 사는 거잖아요. 내 돈이 어딨어요. 다 우리 돈이죠. 제가 아껴 쓰려고 노력하는데 오빠가 이렇게 따지면 저는 어떡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미안해졌어요. 그래, 맞아. 우리가 한 가족인데 내가 너무 인색하게 구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죠. 다음 날부터 저는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지혜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통장 문자 알림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거의 매일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30만 원, 50만 원, 심지어 100만 원씩도 나갔어요. 어느 날 민수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친구랑 사업 시작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대요. 꼭 성공할 거니까 삼촌도 같이 투자하시라고 했죠.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이미 빌려준 돈도 많은데 더는 못 빌려준다고요. 민수가 얼굴색이 변하며 말했어요. 삼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삼촌 잘 모셨는데요. 이것도 못 도와주세요?
제가 성공하면 다 갚을 건데. 그때 지혜가 끼어들었어요. 오빠 그냥 한 번만 더 도와줘요. 민수 진짜 열심히 한대요. 저는 결국 또 졌어요. 200만 원을 보냈죠. 그날 밤 저는 혼자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지금까지 조카들한테 빌려준 돈만 800만 원이 넘었어요. 지혜가 관리한다며 옮긴 돈까지 합치면 이미 2천만 원 가까이 쓴 거였죠. 남은 돈은 3천만 원 정도. 이 속도면 몇 달 안에 바닥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돈을 좀 아껴 써야 할 것 같다고요. 조카들한테도 더는 빌려주지 말자고 했죠. 지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빠 너무 인색한 거 아니에요? 애들이 얼마나 오빠 따르는데? 그냥 좀 도와주면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인색한 건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자꾸 혼란스러웠어요. 지혜는 제 옆에 앉으며 다정하게 속삭였죠. 오빠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잘 관리할게요. 우리 노후 준비 제대로 할 거예요. 믿어요.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준호가 새벽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삼촌 정말 급해요. 지금 당장 100만 원 필요해요. 친구가 사고 쳤는데 제가 도와줘야 해요. 저는 거절했어요. 준호가 소리를 질렀죠. 삼촌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모한테 다 말할 거예요. 삼촌이 저희한테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협박처럼 들렸어요. 저는 결국 또 돈을 보냈어요. 준호한테 협박당하면서까지 거절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지혜한테 미움받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렇게 제 통장은 점점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죠. 저는 매일 밤 잠을 설쳤어요. 이러다 정말 다 잃는 거 아닌가?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한 달 뒤 통장 잔액을 확인했을 때 제 눈을 의심했어요. 17만 원. 5천만 원이 단 2달 반 만에 17만 원으로 줄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저는 지혜를 불렀어요. 지혜는 태연하게 다가왔죠. 왜요, 오빠? 저는 통장을 내밀며 물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지혜가 잠시 통장을 보더니 말했어요. 오빠 제가 관리하느라 여기저기 옮겨뒀어요. 걱정 마세요. 다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전혀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요? 지혜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오빠 저를 못 믿어요? 지금 제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죠.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지혜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통장에 남은 17만 원. 그게 제가 38년 결혼을 끝내고 얻은 전부였어요. 5천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정말 지혜가 관리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다 써버린 걸까요? 통장 비밀번호를 맡기고 2달 반. 제가 저지른 어리석음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때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죠. 과연 이 돈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영 사라진 걸까요? 통장 잔액 17만 원을 확인한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혜를 다그쳤어요. 어디에 돈을 옮겨뒀는지 정확히 말해달라고요. 지혜가 짜증을 내며 대답했어요. 오빠 왜 이래요? 제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서운해요. 그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점심때쯤 지혜가 방에서 나왔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 있었죠.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친구 만난다고 했어요. 저는 오늘은 집에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지만 지혜는 이미 약속 잡혀 있다며 현관문을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겨졌죠. 지혜가 나간 후 저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거실 한쪽에 쇼핑백들이 쌓여 있었어요. 백화점 쇼핑백, 명품 가방 상자들이었죠. 하나씩 열어봤더니 전부 지혜가 산 물건들이었어요. 가방, 옷, 신발, 화장품.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도 있었는데 한 개에 수십만 원씩 하더라고요. 옷장을 열어봤어요. 지혜 옷이 가득 걸려 있었죠. 새 옷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가격표가 달린 옷도 여러 벌 있었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 돈이 다 여기에 쓰인 거구나. 노후 준비, 적금, 그런 건 다 거짓말이었구나. 서랍장도 열어봤어요. 그 안에 통장 몇 개가 있었죠.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요. 열어보니 전부 잔액이 0원이었어요. 지혜가 제 명의로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서 돈을 옮겨 다니며 쓴 거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럴 수가 있나 싶었죠. 저녁 때 지혜가 돌아왔어요. 저는 쇼핑백과 통장들을 내밀며 물었어요. 이게 대체 뭐냐고요? 지혜가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태연해졌어요. 오빠, 그거 제가 필요해서 산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내 돈으로 이렇게 쓸 거면 왜 노후 준비한다고 거짓말을 했냐고요? 지혜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오빠, 지금 제가 오빠 돈 훔쳐 썼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사는 사이잖아요. 당연히 생활비 쓰는 거지 뭐가 문제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생활비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돈이 나갔거든요. 게다가 조카들한테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죠. 지혜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거요? 애들이 쓴 거죠. 뭐 갚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빠도 참 순진하네. 저는 그 말에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지혜도 알고 있었다는 거고요. 저는 물었어요. 그럼 남은 돈은 어디 있냐고요? 지혜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없어요. 다 썼어요. 오빠도 같이 쓴 거잖아요. 밥도 먹고 집에서 살고 그랬으면서 왜 이래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쓴 건 기껏해야 몇십만 원인데 나머지 수천만 원은 대체 어디에 쓴 거냐고 따졌죠. 지혜가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오빠, 이제 돈 없으면 우리 그만할까요? 솔직히 저도 힘들어요. 돈 없는 사람이랑 사는 거.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냐고 다시 물었죠. 지혜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만하자고요. 이제 끝내요. 저는 멍하니 지혜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그 지혜가 맞나 싶었어요. 문화센터에서 오빠 오빠 하며 다정하게 대하던 그 사람이요. 지혜는 이미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장에서 옷을 꺼내 가방에 넣더라고요. 제가 준 돈으로 산 그 옷들을요? 저는 물었어요. 처음부터 계획한 거냐고요? 저한테서 돈을 빼낼 생각이었냐고요? 지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계획이요? 오빠가 알아서 다 내놨잖아요. 제가 뭘 어떻게 했어요? 오빠가 저 좋다고 난리였으면서.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지혜는 계속 짐을 쌌어요. 쇼핑백에 담긴 명품 가방들, 새로 산 옷들, 화장품들을 전부 챙기더라고요.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은 없는 걸까? 1시간쯤 지났을 때 지혜가 가방 2개를 들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조금이라도 진심이었던 적은 있냐고요? 지혜가 잠시 멈춰 서더니 말했어요. 처음엔 좀 있었어요. 근데 오빠 너무 집착하고 의심하고 그러니까 지겹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돈 없는 남자는 매력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혜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66세에 찾아온 마지막 사랑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혜에게 저는 그냥 돈줄이었던 거예요. 조금의 진심도 없었던 거죠. 지혜가 현관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빠 수고했어요. 덕분에 재밌었어요. 그리고 앞으론 여자 조심하세요. 오빠 같은 사람 또 당해요. 그렇게 비웃듯 말하고는 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죠. 잠시 후 문자가 왔어요. 민수였어요. 삼촌 이모한테 들었어요. 헤어진다고요? 그럼 저희한테 빌려준 돈은 어떻게 하죠? 전화 주세요.
저는 황당했어요. 돈을 갚을 생각은 없고 더 받아낼 생각을 하는 거였죠. 저는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돈 갚으라고 했죠.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삼촌 무슨 돈이요? 저희는 삼촌한테 돈 빌린 적 없는데요. 증거 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현금으로 주거나 지의 통장으로 보낸 거라 제 명의로 보낸 기록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빈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5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38년 결혼 끝내고 받은 전부였죠. 이제 남은 건 통장에 있는 17만 원뿐이었어요. 저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나오려고 했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기분만 들었죠. 다음 날 저는 짐을 쌌어요. 지혜 집에서 나가야 했거든요. 원래 살던 아파트는 은주가 가져갔고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부동산을 알아봤더니 17만 원으로 구할 수 있는 곳은 반지하 월세방뿐이었어요.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보증금도 없는 저는 월세 50만 원짜리 반지하를 겨우 구했어요. 짐을 들고 반지하로 내려갈 때 계단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 계단씩 내려갈 때마다 제 인생도 함께 추락하는 기분이었죠. 66세 남자가 단 2달 만에 5천만 원을 날리고 반지하로 내려오다니.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반지하 방은 좁고 습했어요. 창문으로는 사람들 발만 보였죠. 저는 짐을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제가 선택한 새 인생의 결말이었어요. 지혜가 떠나며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오빠 같은 사람 또 당해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날 밤 저는 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어요. 끓는 물도 제대로 없어서 편의점에서 뜨거운 물을 얻어왔죠. 라면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은주가 해준 밥이 그리웠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그 평범한 밥상이 이렇게 그리울 줄은 몰랐죠. 66세에 모든 걸 잃었어요. 돈도, 집도, 사랑도, 자존심도. 남은 건 후회와 자책뿐이었죠. 지혜의 진짜 목소리를 그때서야 들었어요. 돈 없는 남자는 매력 없다는 그 차가운 목소리를요. 과연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무너져 버릴까요? 반지하에서 한 달을 살았어요. 매일 벽에서 스며드는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지냈죠.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거의 남지 않았어요. 하루 2끼를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고 가끔은 한 끼만 먹었어요. 66세 남자가 구직 활동을 해봤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죠. 어느 날 저녁 배가 고파서 동네 슈퍼에 갔어요. 컵라면이라도 사려고요. 계산대에 서서 지갑을 뒤지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여기 계란 한 판이랑 우유 2개 주세요.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은주였어요. 은주는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전보다 밝아 보였죠. 저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은주도 저를 봤어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무표정으로 돌아갔죠. 아무 말 없이 물건값을 계산하고 나가려고 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불렀어요. 은주야. 은주가 멈춰 섰어요.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서 있더라고요. 저는 말을 이었어요. 잘 지내냐고요? 은주가 짧게 대답했어요. 네, 잘 지내요. 그리고 다시 걸어 나갔죠.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슈퍼 주인이 제게 말했어요. 손님 아직 계산 안 하셨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컵라면 값을 냈어요. 주인한테 물었죠. 저 여자분 아세요? 주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알죠. 저 앞에 국밥집 하시는 분이에요. 장사 엄청 잘 돼요. 손님들이 줄 서서 기다릴 정도래요. 저는 슈퍼를 나와 은주가 간 방향을 봤어요. 100m쯤 떨어진 곳에 작은 가게가 보였죠. 은주네 국밥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고 안에 손님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은주가 앞치마를 두른 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국밥을 내오고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활기차게 웃고 있었죠. 38년 동안 제 곁에서 늘 조용하고 무표정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카운터 옆에 한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은주한테 뭐라고 말하자 은주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하더라고요. 둘이 자연스럽게 함께 일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부부 같았어요. 저는 가게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38년을 함께한 사람을 배신하고 떠난 제가 무슨 낯으로 들어가겠어요. 저는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봤어요. 손님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어요. 사장님, 여기 국밥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여요? 은주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성이 비결이에요. 국물 우리는 데만 8시간 걸려요. 그 목소리는 제가 38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어요. 자신감 있고 당당했죠. 저는 발걸음을 돌렸어요. 더 이상 거기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반지하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은주는 저 없이도 잘 살고 있었어요. 아니, 저 없이 더 행복해 보였어요. 저를 떠나보내고 진짜 자기 인생을 찾은 것 같았죠. 방에 들어와 컵라면에 물을 부으며 생각했어요. 은주가 해준 밥은 늘 따뜻했어요. 된장찌개는 시원했고 계란말이는 부드러웠죠. 밥 한 톨 한 톨에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죠. 숨 막힌다고 지겹다고 했어요. 컵라면을 먹으며 거울을 봤어요. 한 달 만에 살이 빠진 얼굴이 초라해 보였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고 주름은 더 깊어졌죠. 지혜와 함께 있을 때 40대로 돌아간 것 같다던 그 착각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거울 속엔 늙고 지친 66세 노인만 있었어요. 며칠 후 다시 그 국밥집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이번엔 저녁 시간이어서 더 많은 손님들로 붐볐죠. 저는 용기를 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고요. 은주는 제가 들어온 걸 봤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메뉴판을 보니 국밥 한 그릇에 8,000원이었어요. 저는 국밥 하나를 주문했죠. 잠시 후 은주가 직접 국밥을 가져왔어요. 제 앞에 조용히 놓더니 돌아서려고 했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다고요. 은주가 잠깐 멈춰 섰다가 아무 말 없이 카운터로 갔어요.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은주가 38년 동안 끓여준 된장찌개 맛이 났거든요. 그 익숙하고 따뜻한 맛. 제가 당연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했던 그 정성의 맛. 저는 눈물을 닦으며 국밥을 다 먹었어요. 계산을 하러 카운터에 갔을 때 그 남자가 받았어요. 8,000원입니다. 저는 돈을 내며 물었어요. 주인분이 누구세요? 남자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저기 계신 분이요. 그러면서 은주를 가리켰죠. 저는 다시 물었어요. 그럼 당신은요?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여기서 일 돕는 사람이에요. 그 대답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더 비참해졌어요. 설령 그 남자가 은주의 새 동반자라 해도 제가 뭐라고 할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왔어요. 뒤에서 은주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렸죠. 반지하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은주는 저를 떠나보내고 자기 가게를 차렸어요. 손님들한테 맛있는 국밥을 끓여주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죠. 38년 동안 제 그늘에 가려져 있던 은주의 진짜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반대로 모든 걸 잃었어요. 돈도, 집도, 자존심도. 지혜한테 속아 5천만 원을 날리고 반지하에서 컵라면으로 연명하고 있죠. 66세에 시작한다던 새 인생은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은주가 해준 밥 한 끼가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아요. 되돌릴 수도 없고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죠. 저는 그저 멀리서 은주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해요. 그게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니까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38년을 헌신한 아내에게 등을 돌린 남자는 도대체 어떤 마음에서 그런 선택을 할까요? 저는 새로운 설렘이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했어요. 66세에도 젊어질 수 있다는 허영에 빠졌죠.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걸 잃었어요. 이런 남자들이 끝내 맞이하는 결말은 피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만약 그날 아침 은주한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지혜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더라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의 끝에 서 있고 되돌아갈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있진 않나요? 당연하게 여기는 그 사랑이 잃고 나면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시나요? 제발 저처럼 모든 걸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는 게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요.